자, 제1장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는 두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다항식의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두 번째는 곱셈 공식. 중3 과정에서도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지, 그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차례대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칙연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산의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와 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단항식은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 자, 단항식은 무엇이다?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럼 다항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두 개 이상의 단항식들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x에 대한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보통 문자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가 또 나오지? 상수항이라는 것은 다항식 중에서 아까 위에서 5처럼 문자의 곱이 없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x에 대한 다항식에서 개수가 0이면서,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 앞에 달라붙어 있는 숫자를 말하겠어.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3x제곱에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2차 항에 보다 개수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들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개수가 0이 아니면서 차수가 최고인 차수를, 항의 최고인 차수,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서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는 이 식은 x 문자에 대하여 2차식이고, 이것이 최고차항이 된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문자의 곱 중에서 이 차수가 최고로 되어 있는 항을 기준으로 몇 차식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2차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다항식끼리 덧셈, 뺄셈, 곱셈 등의 연산을 할 때는 차수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가 동류항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동류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덧셈, 뺄셈, 곱셈을 연산할 때 차수가 같은 항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서 뭐 x제곱이다 또는 뭐 3x제곱이다와 같이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들을, 다른 거는 일단 개수만 다를 뿐이지 문자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동류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연산을 덧셈, 뺄셈, 곱셈 등의 연산들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이건 뭐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정리를 할 때, 이제 식을 정리한다. 어떤 다항식 연산을 한 다음에 이 식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한 방법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내림차순이라는 방법을 쓰더라 이거야.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최고 차수를 어디에 쓴다?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맨 마지막에 쓰는 형태. 상수항을 맨 마지막에 만약에 있다면 쓰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이제 물론 오름차순은 거꾸로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1절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은 그 용어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항이라는 개념, 항은 무엇이냐?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 단항식. 그러니까 동류항하고 아까 상수항 개념이 등장을 하지. 동류항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뭐가 같아야 된다? 문자가 같아야 되고 그 문자의 차수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상수항은 다항식에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문자 없다. 문자가 없는 항을 말한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항이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가장 큰 차수를 얘기를 할 때 그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해서 차수가 가장 큰 거, 그래서 그 큰 차수를 얘기를 해준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식의 차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계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계수는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 x제곱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 앞에 달라붙은 이 숫자, 이거를 우리가 계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할 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이러는데, 내림차순은 차수가 가장 큰 것을 맨 앞에, 그 다음에 점점점 차수가 작은 쪽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 당연히 상수항 형태가 와야 되겠고, 오름차순은 가장 낮은 차수, 그러니까 상수항부터 거꾸로 가장 높은 차순으로 식을 정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제2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다항식의 이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덧셈과 뺄셈, 사칙 연산 중에서 이제 덧셈과 뺄셈이 제일 많이 흔히 하는 연산의 방법인데, 다항식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법칙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덧셈 연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곱셈공식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다음과 같이 연산의 분배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는 개념.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다항식 A하고 B를 연산을 할 때 이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한 그것을 각각의 어떤 교환, 분배,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예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A라는 식이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고, B라는 다항식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였다. 근데 이때 A하고 B라는 식을 더해라라고 했을 때 위에는 아까 좀 전에 분배와 결합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 개념은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때 이제 결합과 분배 법칙이 쓰여졌다는 게 이제 교재의 주요 자세히 나와 있죠.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결론은 뭐 3x 제곱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교환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연산을 하라. 그래서 교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연산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교재에 나와 있듯이 a-b라는 연산의 식은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연산을,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연산을 배울 때 2 빼기 3을 어떻게 생각한다? 2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연산을 하듯이 이렇게 다항식 연산도 똑같은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이제 곱셈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다항식의 곱셈이 나오죠. 3절에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성질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수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식이기 때문에 지수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연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나온 거지만 우리가 문자식에서 x의 m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은
위에 있는 지수들의 합으로 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x의 m제곱에 다시 n제곱을 하는 것은 지수 m과 n을 곱해서 m 곱하기 n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두 개 이상의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 이러한 거듭제곱은 xn제곱, yn제곱이 된다. 물론 문자가 뭐 세 개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성질에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러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제에 나왔듯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곱셈을 할 때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xy 제곱을 곱하고 다시 2y제곱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자, 아까 위에 있는 그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이거는 차수가 x 제곱이 되겠고, 자, 문자 x끼리 정리를 해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x의 4제곱. 자, y 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1제곱, 2제곱, 여기는 이제 당연히 6제곱이 될 거고, y의 6제곱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여기 있는 계수 2의 3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단항식의 연산은 8 곱하기 x 4제곱, y 6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해야 한다. 그런 이제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하고 곱셈에 있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 예제에 나와 있듯이 다항식의 어떤 곱셈, 다항식과 다항식이 이제 곱셈을 뜻할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이런 연산을 할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연산을 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연산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림차선으로 4차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곱셈도 어떤 동류항을 모아서 이제 분배 법칙 등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과 지수 법칙,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지수 법칙과 분배 법칙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한다는 표현을 쓰겠지. 전개를 한 다음에 동류항으로서 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곱셈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다항식에 이제 나눗셈이 나온단 말이야. 다항식의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곱셈과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을 간단히 적용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 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수가 누가 누구보다 더 크냐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지수 값이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는 단순하게 뺄셈의 현상이 되겠고, 그다음 얘네들이 같을 때는 얘는 1이 되겠고, 그다음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얘는 x의 n-n분의 1 형태로 될 것이다. 자, 이걸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건 실제로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2가 5번이 곱해져 있는 거고 밑에 2가 2번 곱해져 있는 거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기하분수가 돼서 2의 3제곱이 되겠어. 그러나 이 지수가 똑같을 때는 분자와 분모의 값이 똑같으므로 기하분수로 나타나면 1이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2의 제곱을 2의 5제곱으로 나누는 경우는 2를 2번 곱한 거를 2를 5번 곱한 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2의 세제곱이 남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에서 2를 뺀 것분의 1 형태로 써주면 이치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제 법칙을 적용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이게 예제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x제곱 y 세제곱 더하기 2x 4제곱 y 5제곱을 이런 더한 식을 x y제곱으로 나누는 형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것을 나눈다.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직접 나누는 형태로 근데 덧셈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xy 더하기 2x 3제곱 y 세제곱 이런 형태로 연산을 아까 이제 지수 법칙을 정해서 연산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좀 약간 복잡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식이 2x 세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더하기 3 그다음에 b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것을 a라는 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한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직접 우리가 나누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자,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이제 없고 한 칸 비워놓고 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차 b라는 식은 x제곱 2x 더하기 2 이런 형태가 되겠어. 그럼 계수하고 차수를 맞춰서 몫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2x가 들어가겠고 곱해서 2x 세제곱 and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자, 이거는 나눗셈 방법에 따라 빼야 되겠지. 자, 3차항은 사라지고 2차항은 3x 제곱.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4x. 자, 위에 있는 3은 그대로 내려오고. 근데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고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되겠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뺄셈을 하니까 마이너스 10x and 플러스 6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눈다. 이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표현을 하는데 몫과 나머지라는 거는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쓰는 형식.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되는 것과 나머지에 해당되는 식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몫과 나머지의 식.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어.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B의 차수보다 이게 작아야 되겠어. 그래서 나머지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더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누는 경우는 이런 형태로 연산을 하겠더라. 자, 매우 중요한 얘기죠.